이렇게 되게 인간에 대해서 가장 인간을 소외시키는 존재죠. 신은 절대자고 인간은 그 피조물이니까, 혹은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니까, 열등하니까 신에 비해서. 이것만큼 인간을 소외시킨 존재가 어딨나요? 신만큼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신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4강에서 말했지만 너무 남용당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해요. 신학적 주체라고까지 말하면서까지 말이죠. 왜? 왜? 근데 베냐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게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이게 1940년 죽기 직전에 적은 글이라고 했죠. 직전이 아니라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적은 글이라고 했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매 순간은 작은 문이고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는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베냐민을 봄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이기도 하고, 베냐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라 볼 수 있는 우리 조르주 아간벤이 이 문장을 진짜 사랑하죠. 진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빠박이 선생이 뭐 좌우지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요 메시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뭔가 진짜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우리 그런 슈퍼스타, 정말 엄청난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작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냥 일반인들, 작은 사람들, 소시민들, 눈에 보이는 그런 미약해 보이고 좀 비천해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메시아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발터 베냐민이 정말 좋아했던 작가 중 하나인 카프카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베냐민의 카프카론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웅이 아닌 자들이 영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카프카론에서는. 뭔가 좀 미천하고 지혜가 없고 영웅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 견딤, 깨어있음을 끊임없이 카프카는 바라보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비평을 씁니다. 이런 그 비평도 그렇고 요 문장, 메시아가 들어온 작은 문이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도 그러하듯 인격신이라고 했을 때 조금 안 맞아요. 사유 방향이. 신이라기보다는 베냐민의 사유는 이렇게 왜 안 나오냐 얘야. 베냐민이 잘 안 나와요. 인격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인간, 일반, 뭐 소시민이나 적겠습니다. 요런 평범한 사람들. 요게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의 사유를 들어가다 보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베냐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신, 요 신, 메시아적인 것, 신적 폭력, 신적인 정화, 구원, 구제 이런 종교적인 어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단 한 번도. 심지어 본인이 죽는 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요거 1940년 초에 적혔다고 했죠. 근데 그 해 6월에 죽습니다. 베냐민이 자살하죠. 40년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직감할 만큼 정말 몰렸던 상태예요. 부담감 얘기, 민중의 부담감. 아니 예술적 해방 장치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나치세 뭐 선전장관 괴벨스라든지 요런 선전송동에 놀아나는 사람 그 광경을 보면서도 메시아 매 순간 작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일반 시민들. 근데 지금 이 일반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치 전당대에 가 있죠. 하일 히틀러 외치면서. 그런 절망적인 걸 직접 목도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이런 문장을 적은 거예요. 발터 베냐민은. 좀 심하게 말할까요?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장을 아직도 적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미친 희망인 겁니다. 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욕망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미친 상태입니다. 1강에서도 말했죠. 발터 베냐민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진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 진짜. 뚝심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광기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서도 메시아를 버리지 않아요. 그 메시아 심지어 일반 시민들 파시스트의 천병이 돼버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은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더 이상해져요. 왜? 그럼에도 이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신학적 주체. 이게 문제예요. 이게.
홍준성 씨, 이 얘기는 4강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미 얘기도 지금 한 4, 50분 됐을 것 같은데 그만하고 이제 이인격신의 얘기를 한번 풀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물음 하신다면 정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풀겠습니다. 말터. 왜 그런 걸까? 인격신. 일단 이걸 먼저 보죠. 이거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봅시다. 폐허. 이거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려질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 속한 우리 개개인에도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지점들이에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 정규직이고 넥타이 매고 회사 잘 다니면요. 조선소라든지 이런 공사 현장에 소외당하고 죽고 외주화 당한 요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적은 르포, 탐사보도, 잔혹한 작업 환경에 대한 그런 기사들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난 잘 살고 있는데. 플러스 내가 왜 잘 살고 있을까? 나 지금 왜 이 체제 내에서 왜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 영상에서는요, 한 50% 이상은 그 좀 4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추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은 제가 막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뭔가 힘들고 막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그 20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이 20대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사실은. 대다수는 이미 물질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자본주의란 체제라고 하는 건 죄악의 체제예요. 왜 죄악의 체제냐면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하죠. 예를 들어 이걸 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싸게 제공받고 싶어요. 싸게 제공받게 해주는 게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난 자본주의가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걸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싼 물건일까? 정말? 이게 싸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나는 만들 수 없죠.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돈 주고 구입하는 거겠죠.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 낮은 가격에 이걸 만들려면은 모름지기 이거가 낮은 것만큼의 낮은 임금을 받아야만 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서비스가 싸지? 왜 커피가 싼 거야? 왜 음식이 싸고? 이런 생각들. 이게 정말 5,000원짜리일까? 이게 5,000원의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싸게 누리는 것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를 거쳐서 뭐 유통회사를 거쳐서 정말 내가 방문할 수 없는 후미진 곳에 있는 공장, 내가 누군지 모르는 알바생, 누가 배달한지 모르는 택배기사들, 이런 무수히 많은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어떤 산물을 내가 받아보는 게 아닐까? 편하게. 왜? 단지 내가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부모를 만났고, 뭐 좋은 대학에 갔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았고. 근데 그 기회가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닌 거예요. 한 20, 30%에게 주어진 기회지. 20, 30%가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70%가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착취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죄악의 체계예요. 죄를 추적하는 체계입니다. 왜? 내 삶이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누군가는 고통받는 체제니까. 내가 그 고통을 명령하지는 않았어.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싸게 만들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쌌으면 좋겠지라 마음은 먹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싸게 현현했을 때 구입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해요. 그 축구공이 멀리 떨어진 이란이나 저 3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 임금 노동으로 하루에 10원씩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축구공이지만은 내가 그 아동 착취 노동을 지시하진 않았어요. 지시하진 않았지만 그 축구공이 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냥 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냐? 라고 물었을 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해서 정말 죄가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인지불능, 법에서는요 절대적인 무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근데 다시 우리 인간 존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봤을 때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해서 아무 책임 없는 겁니까?
미묘한 거예요. 책임은 있지만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웠는지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불가야한 공간 속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그걸 만들어요. 사실 자본주의 얘기는 아니고 거의 모든 정치체계 얘기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가 그게 극심하죠. 왜? 연결된 분업과 사회관계망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조밀하게 만들어진 시대니까. 거기에 통신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다 연결돼 있죠. 우리 사회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봤을 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죄. 부지불식간에 짓게 되는 죄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무서움입니다.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이미 죄인이니까 내가 캥기는 게 많은데 무슨 어떻게 내가 혁명을 내가 어떻게 이게 잘못됐다 말할 수 있지? 내가 떳떳하지 않은데 그냥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다 들추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지옥 같은 공에 내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잘못했고 책임이 이렇고 형은 이렇게 살고 벌금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가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이미 죽었으면 어떡해요? 이미 너무 많이 노동소요를 당하고 가장 비참한 환경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한, 복수심, 불태우고 싶어, 죽이고 싶어 이런 굉장히 말도 통하지 않는 악귀 같은 그런 상태에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악귀가 되고 밑바닥 벌레처럼 돼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걸 열고 싶습니까? 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형량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고통받고 때리고 보통 무한의 영겁을 고통을 주죠. 악마들이. 왜 무한과 영겁이냐? 죄를 측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하냐고 이걸. 뭐 그렇게 봤을 때 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치부식간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메시아적 자금은 어떤 작은 방향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서 이 전체적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요 죄라는 얘기, 꺼내신 요 죄라고 하는 요 얘기가 요 인격심과 어떤 식으로 관련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이 점. 죄에 불과했어. 좀 더 정확히 이렇게 말하겠죠. 책임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 계산할 수 없다는 글씨 개판이네. 없다는 점에서의 불가해성. 이게 바로 괴물성입니다. 괴물적인 거죠, 이게. 이 점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뭐지? 뭔 소리지 싶을 겁니다.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이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지었던 요 페어 이 부분들. 이 페어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왜? 이 체제에서 우리 이미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죄는 책임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페어 역시도 불가해요. 왜 어떤 점에서 불가해하죠? 부담감. 이미 우리 잊어먹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 체계를 다시 재개발하고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이 페어는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체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나 이걸. 답도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해결하고 공산주의라도 할까요? 공산주의를 하자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개념도 모르고. 막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 말자고 망한다고.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움직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지. 그렇게 했을 때 이 페어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해한 거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도 죄 역시도 해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해한 겁니다. 그럼 이 불가해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이, 안 나오네. 골 때리네.
이 불가해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벤야민의 문제예요.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벤야민도 혁명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혁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누구보다.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고 폭력을 멈추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 봤을 때 사람들이 폭력을 멈추려면, 그러니까 여기 기술 독재시대 예술작품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파시즘에 휩쓸리지 않고 요 부담감을 기꺼이 이겨내고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직시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죄를 직시하고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역사적 그 모든 사회 체제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모순들 역시도 직관해야 돼요.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 근데 이게 쉽냐고. 어떻게 직시하냐고. 괴물 같은데.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내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공간이 뒤틀리는 그런 아주 불가야한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직시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요 폐허, 이 체제의 끝. 왜 요 폐허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만일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면 요 폐허, 이 폐허가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돼가지고 그 모순의 극에 달했을 때 모두가 결국 자본주의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인류가 멸망해 볼 수도 있죠. 좌우지간 요 폐허로부터 혁명적 주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혁명은 사람 아닌 사람이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핍박당한 사람이 혁명을 하죠. 누리고 있는 사람도 혁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혁명의 몫은 어디 있나요? 폐허에 있습니다. 폐허에서부터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벤야민에게 인격신이 왜 안 사라지냐? 여러분 이게부터 쉬워요. 요 불가해성, 요 죄, 그 다음에 이 폐허, 알 수 없는 수많은 우연일 수도 있고 폐허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시체일 수도 있고 온갖 피고를 묻은 고통들, 그 고통들의 형상을 신이라고 하겠다 한 거예요. 이게 신입니다. 인격신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게 인격신인지에 대해서. 왜? 이거 자체로 직관해버리면은 아무도 이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직시하고 얘기하고 나한테 고백하고 고해성사함으로써 네 죄를 사해주겠다. 하지만 진정으로 죄를 사하는 방식은 이 현실을 직접 바꾸는 거다.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봐라. 바꿔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대상. 인격신인 거예요. 이런 폐허, 이런 종말 같은 걸 보여줄 때 종말 그 자체로 누가 종말을 받아들이나요? 하지만 그 종말 연 사람이 신이면 봐줄 수 있죠. 왜? 인격적으로 뭔가 질서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인격이 투영된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신에게는 대화가 통할 거다. 뭔가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뭐 협업을 하거나 뭐 좌우지간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생기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만약 리바의 어떤 괴물이라고 하면은 괴물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이 세상이 괴물이라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악어면 악어랑 어떻게 대화를 해요? 악어를 다 죽이는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가루던가. 근데 이런 현실을 만드는 건 악어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러면 그 문제와 대화하고 대결하고 해서는 이 대상 역시도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자연재해부터 노동소의 이 배금주의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한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겠냐고. 하나 있죠. 하나. 신. 그래서 여러분 인격신으로 표상되는 겁니다. 왜? 직시하기 위해서. 직시의 불가피한 보충물 같은 거예요. 혹은 보조적인 수단? 보조라고 하기에 너무 무게 강한데 이 좌우지간 인격신은 그렇게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야민의 인격신은 항상 폐허와 끝을 가리켜요. 이 친구는 마르크스주의 비판하는 종교처럼 농노에게 막 농노를 천국에 보내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되레 이 인격신은 농노를 착취하는 영주의 그 착취 자체를 보여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노 입장에서는 기도할 만한 신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착취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에서 신이 굽어 본다. 그래서 이 폐허로부터 내 착취당한 현실로부터 어떤 새로운 주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불가의 현실 자체를 그나마 바라볼 수 있게 여겨주는, 해석 가능하게 여겨주는, 이건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라는 최소한의 마지막 희망의 어떤 지평을 깔아주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921년에 적었던 신학적 정치적 단편에서 이런 문장을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은 뭐라고? 몰락의 몫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부분입니다. 메시아 자신이 비로소 모든 역사적 사건을 끝낸다. 그것도 메시아가 그 역사적 사건이 메시아적인 것에 대해 갖는 관계를 스스로 구원하고 완성하고 창조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것도 그 자체로부터 메시아적인 것과 연관되기를 바랄 수 없다. 따라서 신의 왕국은 역사적 잠재태가 실현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 신의 왕국은 목표로 설정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의 왕국은 목표가 아니라 끝이다. 그렇기에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신의 왕국에 대한 생각에서 구축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정 정치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종교적 의미만 갖는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발터벤니엄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신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를 구원해주고 도래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세속적 질서도 만들어줄 수 없다. 신정 정치라고 하는 거 그냥 형용 모순이다. 뭔 소리야 그게. 세상 어느 사람도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인비저블 피플을 향해서 뭔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끝을 담당한다. 구원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역사 영능도 아니고 실적 효력도 아니고, 이 친구가 단지 있는 존재는 끝, 정원, 종국,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심급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신이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인격신이라고 하는 건 이 불가일성을 그나마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느낌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빡셌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보론이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로써 신화에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1시간 넘었을 것 같네요. 큰일 났구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